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문자에 따라서만 문자주의적 해석에 근거를 해가지고 진화론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죠. 그리고 문자주의적 해석법이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에 대한 방어의 차원으로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 이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20세기 작품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적 행위에 관한 이해를 보면은 이런 진화론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신에 의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주장과 자동적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행위는 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을 깨어버렸거나 오류하는 방식으로 이 자연 과정에 개입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적 행위가 이렇게 자연적 역사적 과정들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해석은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반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면은 기독교에 대한 이 도킨스식의 어떤 반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도킨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연의 설계자는 자연 선택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 선택이 설계자라는 그런 주장하고 신이 없다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설계자인 신이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기제를 통해서 이 자연계를 자신의 뜻대로 빚어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쿄의 방망이 같은 도쿄의 방망이면 나와라 뚝딱 한번 만들어지고 하는 게 도쿄의 방망이 아닙니까? 도쿄의 방망이 들고 인간 나와라 뚝딱 하는 이런 시는 도킨스의 말대로 다윈 이후에 좀 마치 노숙자 신세처럼 어쨌든 전락을 했습니다.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설계나 작동이나 유지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신개념은 다윈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 살아있고 또 신이 하나뿐인 신이라는 유신론적인 어떤 진화론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이 형이상학적인 무신론에 자동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런 재거론이나 이런 게 갖는 문제점은 과학주의하고 종교적 근본주의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들만의 지식이 의미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과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사실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 과학학자들, 과학 역사학자나 과학사회학자나 과학철학자나 이런 과학학자들은 과학 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도 고려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물의 존재 양식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도 여기에 개입되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믿음이 순전히 경험적 진술로만 세워져 있다거나 종교적 믿음에 의한 경험적 진술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좀 낡은 이론이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종교와 과학이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 갈등 관계로만 본다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주요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30분이네요. 자, 그래서 종교와 과학과 관계는 이거는 이제 사실 논쟁을 하면 우리가 끝이 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수업과 관련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못 봤죠? 오늘은 그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기 뭡니까 고영성 씨라고 이분의 그 강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만 가면 되게 없던 열정이 불릴듯 일어났고요. 그리고 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공간만 가면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기고 몰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동료들과 진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희 그 특별한 공간을 PC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20대 때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저는 PC방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방심하더라도 그 게임 서버가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게임하다가 멈추거나 아예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게임 서버 정상화되길 기다리면서 인터넷 서핑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퀴벌레고요. 다른 하나는 긴 글이었습니다. 긴 글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200자 원고지 100장 정도 되는 그 긴 글을 그 PC방에서 쭉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식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맞추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유시민.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닭살이 돋는데 이게 PC방인지 치킨집인지 정말 너무나 저에게 이게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작가님의 항소 이유서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이유서는 저에게 글쓰기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선입견 하나를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는 재능이다. 제가 항소 이유서를 좀 알아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이 항소 이유서를 썼을 때 당시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긴 글을 혐오했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저는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게다가 이 긴 글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필휘지로 한 큐에 쓰셨다 그런 거예요. 역시 글쓰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DNA 이빨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재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글쓰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글쓰기 대회에서 작은 상을 타본 적도 없고요. 제 스스로가 저는 글쓰기 재능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친구는 회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글 쓰는 상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글쓰기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게 누구 때문이죠? 유시민 작가님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글쓰기를 하실 때 세 가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재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10권의 책은 한 명의 작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죠? 저는요, 정말 30살까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가 연구의 대가인 안드레슨 에릭슨 교수가 밝힌 연구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임계치가 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전문가 바늘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글쓰기는 노력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입니다. 전 심지어 책 쓰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쓰기 동안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맞춤법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제대로 하려고 고민하면서 글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맞춤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글을 잘 쓸까요? 실제로는 맞춤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글을 더 잘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법이 완벽한 글이 좋은 글이 아니거든요. 글 자체가 좋은 것이, 컨텐츠 자체가 좋은 것이 좋은 글입니다. 맞춤법이 완벽해도 논리가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나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글 쓰는 데 몰입해야 되는데 만약 맞춤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인지 자원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글의 수준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맞춤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준 낮은 글을 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덤블링 못한다고 질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기가 쓸 때까지는 많게는 수백 번의 엉덩방아를 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난 글은요 못난 글을 쓰다 보면 잘난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난 글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막 낯이 뜨거워요. 고영성 아무 말 대잔치 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쓰기도 힘든데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에 썼던 글 있잖아요. 1년에 썼던 글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성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다. 만약 이렇게 성장했다면 과거의 글은 창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처음 글 쓰실 때 지금 글을 쓰실 때 수준 낮은 글이 될까봐 창피한 글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글쓰기를 잘하는 데 있어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는 것은 바로 독서를 하지 않고 글쓰기를 잘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이고 독서의 완성은 글쓰기다. 글쓰기와 독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30대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TV랑 스마트폰을 얼마나 볼까요? 15년 남았습니다. 더 높게 70% 없습니까? 20년 빈곤 같습니다. 20년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본인의 독서량을 얘기해주고 있으십니다. 약 10개월입니다. 10개월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게 10개월이 1년에 10권 정도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실제로 10권 정도 읽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부류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평균 함정이 있겠죠? 이땐 중간값을 구합니다. 줄을 세워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인 30세인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6개월보다 낮습니다. 빙고 3개월입니다. 3개월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코 파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코 파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독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좋은 글은 좋은 자료가 많을수록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글쓰기의 대가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글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지해 보인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예,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난 결과이다. 자, 이 자료 관련된 이 생각은 사실은 저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논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이 부분은 논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겠습니다. 100만% 동의합니다. 이 글을 쓰신 글쓰기 대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빙고 강훈 작가님입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쓸 때 어떤 것에 사활을 거냐면 좋은 자료를 모으는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책을 썼던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초열정을 썼던 것입니다. 책을 읽고 저렇게 앨범노트에 각 장에 들어갈 자료들을 이렇게 스택해 놓습니다. 책과 페이지와 간단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쭉 스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정도 자료가 많이 모였다 할 때는 이제 다 책을 덮고 이 모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이 나온 자료에 있는 책을 펼칩니다. 이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펼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첫 장이 문장이거든요. 문장에 이렇게 구조를 짭니다. 구조를 짜서 만약에 구조가 잘 나오면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글은 구조를 잘 짜야지면 나올 수가 있고요. 구조를 잘 짜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서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를 잊지 마라. 첫 번째 S는 short입니다. 뭘 짧게 하라는 것일까요? 빙고, 문장을 짧게 하는 겁니다. 문장을 짧게 하면 좋은 게 뭘까요? 간결하고 짧은 문장은 의미 전달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감각, 주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하는 측면은 이 단기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용량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하나는 쉽게 들었을 때 외우지만 두 개, 세 개가 넘어가면 잘 쉽게 안 외워지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문장이 길어지면 단기 기억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이 짧을수록 의미 전달 능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쓰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글을 좀 길게 쓰는 것이 글이 잘 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가 S로 글을 짧게 씁니다. 두 번째 S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인간은 스토리 애니멀이거든요. 스토리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어떤 주제나 교훈이 스토리에 담겨서 전달될 때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세바시를 보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세바시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많고 좋은 것도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할 때입니다. 최고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할 때 진정성이 있거든요. 진정성은 독자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계속 쓰려면 내 경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내 경험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떠한 결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 자신의 글에 접목시켜서 써야 되는데 어떠한 스토리를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리마커블한 스토리를 찾습니다. 리마커블이라는 이 영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특정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내 친구 혹은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드는 그 스토리가 정말 좋은 스토리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스토리를 잘 모아서 여러분의 글에 접목시킨다면 여러분의 글이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만한 충동이 드는 그런 스토리를 본인의 글에 잘 접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S는 C입니다. 보통 여러분께 작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좋아할 것 같죠? 글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랑받고 있는 알랭드 보통 그분도 나는 매일 글을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영감이 떠오를 때 글을 쓰려고 한다면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할 거니까. 글은요 무슨 영감이 떠오르거나 그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심리학을 보면은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보고 있는 것이 다를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인지 부조화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보이는 것을 신념에 맞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글쓰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가 싫어요. 글쓰려고 그냥 앉았습니다. 글쓰기 싫지만 계속 앉아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간혹 벌어지냐면 내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영성이 너 글쓰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계속 앉아있네? 얘 글쓰기 싫어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일하기 싫을 때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하면 어떻게 되죠? 그럭저럭 일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실제로 글쓰기 되게 싫지만 막상 그냥 앉아서 계속 꾸역꾸역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글쓰기를 싫어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PD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매일 아침 써봤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내가 쓰고 싶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글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3S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버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어떻게 풍성하게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 등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독서와 글쓰기를 할 때 제 존재가 매우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그전보다 더 풍성한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오늘은 고영성 씨의 우리가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람들마다 글 쓰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나름대로 그 자기가 글쓰기 연습할 때 자기한테 많은 방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자기한테 맞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걸 수용하고 응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수업 영상들을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과학과 종교와 관련돼서는 학습 길라잡이 여러분 382쪽에 보면은 382쪽에 89쪽이 되네요. 조금 더 382쪽에 보면은 1번에 보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나 다윈의 진화론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자, 찾았습니까? 382쪽입니다.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나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텍스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글을 적어보십시오. 과제로 만약에 제가 제시하면은
여러분 앞에 과제 뭐 분량은 작다 해도 종류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또 냅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볼멘소를 할 것 같고 해서 과제를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주 뭐 지금 막바지에 다 와가는데 이제 지금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환경 오염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게 아마 8장인가 9장인가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남은 주는 할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 가서 제가 마지막 과제를 하나 제시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